네, 오늘 이슈 토크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정치연구소 Y 김성회 소장까지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첫 진행인데 이 네 분은 판도라에 오랫동안 출연을 하셨잖아요. 저보다 판도라는 선배시니까 이 새 MC에게 좀 기대하는 바,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제 또 판도라의 안방마님이 바뀌셨으니까 내 모습이 열심히 해서 판도라를 잘 끌고 가야죠. 왜 갑자기 우리 모습으로 갑자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습으로서. 근데 한국 방송계의 유일한 저는 시사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도라가 시사와 예능을 확실하게 결합한 그런 독보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재밌게 해주십시오. 회사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이제 기대주를 발탁한 거여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판도라의 유호정 앵커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유호정 앵커의 판도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성회 소장님. 네, 저희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이슈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이 성적표를 돌아볼 때가 온 건데요.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에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비판도 받고 또 뭐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이제 왔습니다. 일단 점수와 함께 한 줄 평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점수는 80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거칠지만 새롭다. 80이면은 대학으로 따지면 B 정도? 대학을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도 대학교에 있으니까 학점으로 주면 B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낙제는 아닌. 한 줄 평을 하면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못했다. 일을 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게 지금 1년에 한 줄 평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은 여론조사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점 맞고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30점이 됐잖아요. 이거 거의 낙제죠. 국민들이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는 30점이고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정치 실종, 경제 무능, 외교 탈선, 안보 불안, 그리고 검찰 독주의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 아니 그 지지율을 학점 점수로 이야기하면 100% 100점 나오는 지지율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공산 독재 제가 체제 100점이 만점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얘기했잖아요. 48점 맞고 대통령 됐는데 지금 30점이라고. 아니, 반성이면 안 되지. 그렇게 따지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는 아직도 그거보다도 낮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그랬습니다. 제가 벌써부터 땀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일단 윤석열 소장님 점수를 매겨주시죠. 윤석열 정부 기준 점수 17점, 제 점수 제 기준으로 빵점이고요. 근데 왜 17점이에요 숫자가? 국정과제가 6개인데요. 네.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 6개 중에 하나. 네, 6분의 1이니까. 100 나누기 6하면 17이 나옵니다. 17점 드리고요. 저희 한 줄 평은 내 편 아니면 피의자, 범죄자, 적분이 없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 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을 하나씩 꼽아보면서 이 점수가 어떤 의미였는지 김 의원님, 지난 1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꼽아주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UAE와 다보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특히 아랍에미리트 방문 시에 약 300억 미국 달러 투자 유치를 하면서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발로 뛰겠다.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에 가장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영업사원 하면은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실적 잘 쌓았다고 근데 보십니까? 영업사원 치고는 실적을 쌓지는 않고 실적 부풀리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경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59억 불 투자 유치 네. 이거 굉장히 홍보를 정부에서 세게 하고 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25억 불 투자를 하겠다. 우리 돈으로 한 3조 3천억 원 되는데요. 작년에 이미 8천억 원 투자를 했어요. 3조 3천억이면 4년 동안 앞으로 매년 8천억씩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대비 제자리 걸음이에요. 나머지 19억 불도 이런저런 기업들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미 다 중복이에요. 작년에 이미 뭐 부천에 용인에 투자하기로 한 거 다시 재탕삼탕해가지고 발표한 거여서 영업사원 치고는 실적 부풀리기가 너무 심하다. 실제 실적은 없고. 실적을 부풀렸다고 그러는데 영업사원이 영업을 못하면 저 더 잘하라고 분발하라고 이 예교안보 부분만큼은 조금 더 협력을 해주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어쨌든 문제제기의 방향과 문제제기의 이 노선이 좀 길을 살려주면서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문제 제기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진짜 국민들이 기대하고 우리 기업이 기대했던 건 반도체 배터리. 미국이 어쨌든 자국 중심의 산업 정책으로 돌아서 가지고 장벽을 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대책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에 대해서는 막연한 얘기만 갖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됐다. 받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받아요. 그 이야기는 뼈아픈 지적이죠. 그건데 영업사원으로 가서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온 사람한테 너 거짓말하지 마. 제가 이런 거짓말이라고 식으로 안 이야기하면 했고요. 안 되죠. 실적 부풀리기라고 그게 얘기해요. 거짓말이라는 실적 뜻이잖아요. 부풀리기 하면 해고 바이든이 한 당해요. 이야기도 다 실적 영업사원이. 부풀리 얘기예요. 1년 동안 이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경제적으로 보면 뭐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했던 것은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잘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거든요.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래도 발빠르게 채권 시장 안정화 정책을 빨리 내놨고 그 이후로 자본시장이 빨리 안정화됐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성과입니다. 아니, 내가 이것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채권 시장이 요동치게 된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벤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국민의힘 이제 고지사가 제공을 한 거고 그건 지금 중앙정부에서 채권 제공했던 건 시장 아니죠. 안정화 조치가 뭐냐면은 이럴 때는 공공기관들 끼어들어야 헬기 돼요. 틀어가지고 채권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안정화 조치예요? 아니 자, 그거 자, 안 했으면 어떻게 지금 UAE 됐는데요? 투자에서 레고랜드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김민식 교수님 지난 1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꼽아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놓고 이렇게 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날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동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 한국 정치 야당 대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장에 도착한 뒤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현직 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현 정부에 대한 격앙된 비난. 이게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장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입법 무능을 야당의 반대로 포장하시는 건데요. 얘기를 할 의지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뭐 이재명 대표 만나는 얘기 합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랑 김치찌개를 한 걸 먹겠다고 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야당의 당적을 가진 어떤 정치인과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이거 농성이죠. 그러면 했는데 안 된다 그런 건 민주당의 책임을 물겠지만 아니 박홍근 대표 안 만나기로 한 건 박홍근 대표가 지금 거부한 그러니까요. 지금 신임 박강원 원내대표 만나자고 그랬는데 당내 사정 때문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거절을 한 것이고요. 저는 일견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난 1년간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재명 대표 소환이다. 이게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없었던 거고 이 정부의 국정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도 그걸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이제 안 보이는데 검찰 혼자 독야청청 빛나고 있어요.
눈 떠보니 검찰공화국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1, 2, 3부. 이게 이제 특수수사를 담당하잖아요. 여기가 다 야당 대표 내지는 야당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보기에도 이게 정치보복 아니야라고밖에 보일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재명 대표의 소환 그 한 단면이고요. 근데 정말 이거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죠. 아니 대장동 사건을 없는 걸 만들었어요?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검찰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소위 얘기하는 적폐청산을 지금 다 까먹고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때 지금보다 그때도 훨씬 잘못했어요. 심했어요.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 시켜서 했잖아요. 그때 칼잡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다 저기 국민의힘 죽여놓고 이제 민주당 죽이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야당에서 바라본 인상적인 장면 꼽아주시죠. 예.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럼 이제 야당에서 바라본 인상적인 장면 꼽아주시죠. 예.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태원 참사가 밤 11시, 10시 이렇게 해서 사건이 확인되고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정오쯤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서 했던 말. 여기서 진짜 많이 죽었잖아. 대통령이 고개를 양쪽으로 두 번 저으면서 뇌진탕 같은 거겠지라고 말씀하셨던 대목이 저는 정말 경악할 만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러나 봤더니 그 당시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민주노총 등이 각시탈 같은 걸 쓰고 돌아다니면서 바닥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뿌려서 그 이태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정말 제가 말하면서 좀 부끄러운 이런 황당한 가짜뉴스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그것도 사건이 발생하고 12시간이면 굉장히 긴밀하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계속 하시던 상황이었을 텐데 대통령께서 현장에 나와서 뇌진탕 말씀하시는 이태원 걸 참사 들으면서 이후에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그 피해자 유가족 중심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유튜버 말 듣고 그렇게 뭐 황후맹랑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럼 하나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왜 대통령이 12시간 동안 그 긴밀하고 아주 강도 높은 조사와 대부분 우리가 압사 사고를 떠올리면 사람들이 쌓이면서 압사하는 유형의 사고를 떠올리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 경우는 매우 특이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멘트가 나올 수 있었겠죠. 타인에 대해서는 상황을 그렇게 하루 만에 알 수는 없는 거고 하도 언덕이 높고 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겠냐 뭐 그렇게 한 거니까. 대통령께서 뇌진탕을 떠올리셨다는 것은 전 유튜버한테 들은 거 말고는 이유를 찾기 그러니까 어렵게. 김성애 소장님은 보고 말고 유튜버의 발언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해주신 거고. 있다는 것을 결국 참지 못하고 조선일보 같은 대형 언론사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유튜버들하고 통화하고 텔레그램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폭로를 왜 하겠습니까? 그만하라고 보수 언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뭐 유튜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들이 여과되지 않고 대통령의 생각이나 발언으로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대통령이 유튜브 세계관에 잠식당하는 건데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실은 대통령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대통령실에 참모도 있고 국무위원들도 있고 당도 있고 원로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나 전문가 그룹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 소통의 창구들과는 대통령이 긴밀하고 이렇게 소통한다는 얘기, 누구 얘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를 못 듣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영남 하죠. 의원이 확실히 하는 거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기 이 그룹의 조언을 듣는다. 지금 위기가 온 것 같은데. 그건 그건 당으로부터 듣는 그 그룹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핵관. 당이 왜 꼭 윤핵관만 의원님, 있어요? 당 안 이게 들으시는 꼭-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의원님, 갉아먹질 못해가지고 의원님 당 얘기 이렇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원래 당대표를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듣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기현 지도부 들어서고 나서 김기현 당대표가 대통령 따로 만났다는 얘기 지금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보고받는 채널도 있습니다만 근무 시간 이후에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듣는 것도 많고 제가 듣기로도 거의
누구처럼 혼밥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저는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대통령이 만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왕 다양하게 만나는 김에 야당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본인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 진영에 속한 전문가들이나 그러니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한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야당 만나자고 그러는데 만나는 게 야당에서 중요한 게 거부하고 아니고 있잖아요. 지금. 만나서 50부분을 본인이 얘기하면 그건 조언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시로 소통을 하는데 아니, 만나서 술 먹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정책적 조언을 좀 교수님 할 경우가 있죠. 하셨었죠? 아니, 그러다가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잘 안 보여줘? 되죠.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책적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떤 중요한 그 외교안보 사안이 있거나 정치 현안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저는 다양하게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도 있고 그게 실제로 관철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거 여기서 굉장히 말씀해 주시는 게 판도라인데. 아니 그러면 제가 또 그 A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또는 주위의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은 수시로 아주 개방적으로 듣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거고. 김근식이 낸 건 대부분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관측이 거의 다 되죠. 예. 그럼 정책이 잘 안 되면은 교수님 탓으로 봐도 됩니까? 외교 안보만 일단 해주시고. 다음으로 박원석 전 의원님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뭘까요? 그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좀 전에 사적 대화로 주장하셨던 그 사적 대화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예. 날리면 바이든 이거 뭐 빼놓고서 지나갈 수가 없고. 승인 안 해주고 날리는 승인 안 해주고 날리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바이든이 맞냐 날리면이 맞냐 이 얘기를 제가 또 하자는 건 아니고 그걸 일종의 이제 분기점으로 대통령의 불통, 독선, 대통령실의 억지 이런 게 훨씬 더 심해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민심과 더 유리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도어 스태핑 중단했습니다. MBC 기자하고 대통령실 참모하고 충돌한 것을 빌미 삼아서 그리고 나서 MBC 기자에 대한 무슨 전용기 배제 조치 이런 걸 있었죠. 취했어요. 언론과 소통을 단절한다는 것은 곧 국민과 소통을 단절한다는 얘기거든요. 권력자는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아주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그게 권력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건데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정치인이고 국민과 소통해야 돼요.